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영국이요, 코로나 인체 실험 결과를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일부러 감염을 시켜서 신체 변화를 관찰하는 건데요. 참가자는요, 일당 14만 원, 그리고 1년간 추적 조사할 때 한 900만 원 넘게 받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한 일이라지만요, 아직 치료약도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은행 대출 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상금리가요, 최대 0.7%포인트 올랐다. 자, 출사상으로 보면 이거 뭐 1%포인트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요. 기준금리 상승폭의 2배에 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용대출 상품 보면은요, 연 4% 금리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과거 이런 가상금리에 대해서 정부는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분위기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비혼 독신자들도 친양자 입양 추진. 그러니까 혼자서 살고 있는 성인분들도 입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TF를 만들어서 민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좀 추진한다는 건데요. 가족 형태가 다양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는 이 흐름을 반영했다. 이런 설명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 아래쪽에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여당 의원이요, 질문을 했습니다. 곡식을 왜 쌓아두고 있나? 제대로 돈을 좀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 부총리는 나라 곳간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기사가 됐거든요. 국가 채무 증가에 우려를 공개 표명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좀 봐주시죠. 이 기사 위에 있는 사진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야? 접종 완료자 포함 6명이 점심 식사를 했다. 그렇죠. 점심 때는요, 뭐 아직 미접종자분 4분, 그리고 접종 완료자 2분 포함해서 6분까지 점심 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6명이 모여서 식사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실려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새 방역 모색, 위드 코로나 내달 시작 가능성이 있다. 정부에서는 이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쓰길 좀 막 주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칫 이게 방역을 다 푼다. 뭐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죠.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면서요. 방역과 일상 조화, 점진적 전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고 깊숙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 첫 자리에 이종걸 전 국회의원 앉아 계시고요. 그 옆에는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장윤미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재영 전 국회의원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왕좌왕.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제1야당, 최근에 불거진 이른바 사주 의혹.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목소리가 좀 갈리고 있고요. 약간 당황한 기색이 보인다. 이런 기사가 오늘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야홍과 홍라땡.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한자입니까? 뭐 이런데요. 정치권에서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제1야당의 대선 주자 한 분이 최근에 지지율이 좀 빠르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설명할 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자세히 지켜보시면요. 이 뜻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허경영 따라하기. 물음표가 찍혀 있죠. 허경영. 이분은 대선 때마다 대부분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공약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황당하다. 이런 평가 받았는데요.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비슷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허경영 따라하기 아니냐. 허경영 이분께서 자평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키워드는 누구나 집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공급 대책 시행한다고 구체적으로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이른바 사주 고발 의혹 뭐 이런 겁니다. 이 내용 가지고 어제 정치권이 한바탕 공방을 좀 벌였습니다. 어제 법사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이 열렸거든요. 자, 그 내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큰 제목입니다. 야당과 여당이 각각 목소리를 냈다고 표시가 돼 있죠. 야당에서는요. 지라시로 정치쇼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처음에 이제 보도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당의 어떤 공세에 대해서 정치쇼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당은요. 이것은 총선을 노린 건풍이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뭐 결정적 한 방은 없이 입씨름만 한 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은 파장 축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설 정보지 뭐 이런 수준이다. 그리고 의혹 부풀리기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뭔가 축소를 하는 듯한 분위기죠. 반면에요. 민주당은요. 사건 키우기에 골몰하고 있다. 근거 없는 윤 방어는 말아야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요. 법무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구체적으로 여야 의원들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 쇼를 하기 위해서 이 신성한 대한민국의 법사위 장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사주, 공작, 청부 이러한 음흉한 단어들은 문재인 정권 전문 아닙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담당관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여당 의원하고 장관하고 짝짝꿍이 돼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기사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은 뭔가를 축소하려는 안간힘. 민주당은 뭔가를 키우려고 굉장히 골몰하고 있다. 이 기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 이 의혹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요. 자, 키맨으로 떠오른 김웅 의원. 일단 기억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는 뭔가 해명이 석연치 않다. 자꾸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검찰이 밝힐 일이다. 그러면서요. 이 녹취록이 어제 좀 공개가 됐는데 이 고발장은 내가 작성했다. 윤석열은 무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어요. 자, 윤 캠프에서는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한다. 뭐 이런 요구를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혹 제기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이거예요. 이 이른바 이제 이 텔레그램 메신저에 박힌 손중성 보냄. 그러니까 어떤 파일을 보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증거 아니냐. 처음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전달 증거냐 아니면은 이런 이름은 또 바꿀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표시 조작이냐. 뭐 이런 또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 또 길게
많은 내용들이 전달돼 있습니다. 일단 여기 좀 보시죠. 지금 처음에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여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현역 검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김웅 의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야당 관계자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 아니냐. 물론 지금 여기 보면 현역 검사와 김웅 의원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현역 검사는 그런 일 전혀 없다. 전달한 일 없다. 모른다고 하고 있고요.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 일단. 그리고 뭐 본인이 고발장은 본인이 썼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앞서서 좀 소개가 됐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 여당에서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이런 모습입니다. 자, 먼저 장유희 변호사. 일단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습니다.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될 의문점들 어떤 지점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이 사안을 정치적 공세다. 그리고 이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는 뭐 지라시 언론이다. 예. 이런 취지로 굉장히 폄하하고 있는데 예.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은 몇 가지 이유에서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일단 키맨이라고 지목되는 그 가교 역할을 한 그러니까 전달을 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여러 제보가 쏟아지면 나에게 예. 오면 그것을 기계적으로 당 법률위원회에 옮겼다. 전달을 했다. 아. 그렇다면 이 말인 즉슨 의혹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있는 당사자였기 때문에 사실상 시인했구나라고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이건 내가 이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난다라고 예.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캠프 측의 장제원 의원께서 어제 법사위에서 녹취를 하나를 공개하는데 예. 거기에서는 김웅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고발장을 작성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의 종전 해명은 내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고 총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기계적으로 전달을 했다. 그런데 그런 시국에 본인이 작성을 했다? 좀 믿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여지를 남겨두는 게 지금 검찰 측 인사라고 지목되고 있는 손중성 검사에게 예. 내가 법리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봤을 수 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좀 그렇다면 보도를 통해서 이런 설명이 좀 나왔어요. 네, 이 부분을 왜 물어봤는지, 검찰과 왜 연결고리를 가져가고 있다는 뉘앙스는 또 계속 남기는 것인지 예. 분명히 해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 텔레그램으로 전달을 했을 때 이 예. 손준성이라는 그 이름이 상당히 객관적인 증거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예. 이걸 다른 사람 이름을 손준성이라고 본인이 전화번호부에 저장을 해놨으면 이건 손중성이라고 뜬다. 아. 그런데 저희가 사건을 해보거나 했을 때 예. 전화번호를 A를 B로 저장하는 경우는 거의 뭐 부정행위를 아. 감추기 위하거나 그런 특별한 동의는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텔레그램을 써서 알지만 이걸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을 전달하면 기계적으로 원래 보낸 사람이 뜨는데 예. 이 이름을 가공으로 저장하고 있었다. 이 해명도 사실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의 관건. 검찰이 그렇다면 깊숙이 개입을 했는지 예. 이 고발장의 형식은 수신인이 대검 공공수사부입니다. 보통 변호사가 명예훼손 사건 그게 기사든 유튜브든 이 논리를 구성할 때 보통 관할에다 경찰이나 아니면 관할 검찰청에 넣습니다. 예. 이 대검 공공수사부에 넣는 것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또 하나는 이걸 단순한 명예훼손으로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방송과 신문 등 부정사용죄라는 예. 명목으로도 고발장을 작성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경찰로 단순 명예훼손으로 수사지를 내려보내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지 국민들 앞에 정정당당하게 답변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뭔가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설명이 아직은 충분해 보이진 않습니다. 좀 더 뭔가 좀 알아보고 있죠. 그래서 법무부 차원에서 또 검찰 차원에서 지금 두 갈래로 또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과연 이게 나중에 수사까지 갈 것인가? 뭐 이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요. 일단 뭐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이종걸 전 의원님께 좀 드릴게요. 사실 앞서서 기사에 소개드렸지만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이 사안을 좀 키우고 싶다. 네. 그리고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윤석열 전 총장의 대통령 후보로서 고공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예. 꼭 검증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터진 거죠. 예. 지금껏 이제 시간이 좀 짧았고
또 본인이 그 검찰에서 했던 여러 가지 업적이 본인의 그 대통령 행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본인에게는 검찰 때 그 권력 남용이라든지 그 잘못했던 점이 없었나 검증이라는 것 예. 그것이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조정이 되는 예. 대가가 되는 그런 검증 분야인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최초로 나온 겁니다. 최초로 나왔는데 아주 훌륭한 소재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서 공세를 펴기에 아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가만둘 수 없다. 이런 소재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공세가 아니라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검증 항목인데 예. 그것이 이제 국민께 선보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것은 지금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슨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전 총장에 대해서 공세하는 것이 아니고 예.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검증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손준성이라고 하는 분은 예. 거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이제 검찰 정보 정책관으로 예. 그때 당시에 대검에서 그래갖고 윤석열의 모든 그 검찰에서의 예. 그 준비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초를 하고 했던 예. 아주 중요한 분인데 지금 봐서는 거기에 또 하나의 또 키맨인 김웅 의원은 예. 본인도 이제 앞으로 정치 미래가 달려 있는 분으로서 함부로 그냥 모르쇠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지금 두 번이나 공식적인 신문과 언론 인터뷰에서 예. 이제 허점이 보이는 아주 석연치 않은 말로 돼 있고 또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당내에서 이제 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인데 마침 그 당내에서 예. 윤석열 총장을 밀어주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예. 선거에서 있어 여러 가지 조정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그 반대쪽에서 보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소재다라고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꼭 여당 입장에서 이걸 공세로만 보는 그것은 아니고 여야가 같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국정조사는 또 예전처럼 뭐 180석의 그 예. 거대 여당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 어느 정도의 여야가 함께 뜻을 나누는 방식의 검증장으로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안성맞춤의 소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일단 민주당 소속이지 이종걸 전 의원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세가 아니라 검증이다 이런 걸 강조해 주셨는데 그러면 순서를 자 국민의힘 소속이는 이재영 전 의원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 이렇게 요 순서로 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전 의원께서는 요 검증이다라는 부분 강조해 주셨어요. 이거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의견도 좀 주시죠. 뭐 그 어떤 후보도 여야를 통틀어서 검증을 할 건 검증을 해야죠. 예. 그래서 후보를 검증을 한다는 그 말씀 자체는 검증이라는 단어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만 요 사안만 보면은 우리가 디테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 앞서 이렇게 그 신문을 보면서도 보셨듯이 지금 현재 키맨이라고 불려지는 김웅 의원이 예. 답변이 석연치 않다라는 것은 뭐 야당 내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도 왜 저렇게 석연치 않은 해답을 하느냐 예.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달라. 뭔가 좀 명확하게 좀 설명해 달라. 그거를 윤석열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피해가거나 검증을 안 받겠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예. 이거는 오히려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 팩트를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나온 사실은 이제 의혹은 그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당시에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손 검사라는 측근을 통해서 또 그 측근은 또 김웅을 통해서 예. 이런
사주를 했다. 뭐 사실 좀 측근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사실 공방이 또 있어요, 사실은. 아니 측근일 예. 수도 있고 친할 수도 있는데 예.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시켰냐 안 시켰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윤 총장은 안 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죠? 사주를 안 했다는 거고 예. 지금 김웅 의원의 석연찮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은 상관이 없다는 거는 일관적인 것 같고 예. 자기가 작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기가 기억을 하느냐 못 하느냐 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사실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석연찮은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사건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으나 예. 일단은 윤석열 총장 측 그 캠프의 말은 굉장히 일관되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또 다른 증거가 제시된 게 아무것도 없다. 즉 시켰다에 안 시켰다는 전혀 지금 알 길이 없는데 예. 의혹만 가지고 지금 그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그 태세는 예. 이거는 그 공세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야당 내에서 지금 우리는 경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김웅 의원이 마침 또 어떤 캠프에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미묘한 그 경선에 나올 수 있는 이런 티격태격은 보일 수가 있지만 이 사건만의 팩트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거를 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것을 그 뭐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윤석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씩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은 검찰총장을 고립화시켜가지고 일군의 그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을 해가면서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 나간 것 자체가 그게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상시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김웅 의원과 소통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뭐 확인되면 언론인들께 제가 가감없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보도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의혹 제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여당에서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다. 이거 검찰이 이렇게까지 했구나.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죠.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은 역시 이것 봐라, 이것 봐라입니다. 이거 과거에 써먹던 수법 또 써먹는 거죠.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 기사는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후보 보호해야 된다. 실체 규명해야 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해법 우왕좌왕이다. 뭔가 좀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준석 대표는요. 네거티브 대응팀 요거 마련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내에서는 만약에 이 의혹이 확인될 땐 이건 치명타다. 이런 걱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당사자들은 부인하는 상황에서 당 차원 대응 과연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공작이다. 방금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께는 세 분 의견을 쭉 들어보셨어요. 어떤 의견이신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뭐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정리를 예.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스모킹건이 없으면 오히려 윤석열만 키워주고 만다. 아, 네, 그러니까 이번 이 정도로 그냥 끝나게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이 의혹 관련해서 예.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일단 하게 되냐면 지난번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한참 그 징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 데자뷰가 그냥 딱 재현이 되는 거죠.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시작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그다지 무슨 어떤 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민주당 쪽에서 이게 내놓지 못하면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세만 더 붙여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왜 민주당이 이렇게 네거티브전에 이렇게 열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예. 네거티브전이 안 먹힌다는 거를 뻔히 좀 보고 있잖아요. 아, 그런데 왜 그럴까? 예, 그 부분도 좀 의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다음에 이종걸 전 의원께서는 이거는 공세,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검증을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어제 그 법사위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여당 쪽에서 제기한 게
총선을 앞둔 건풍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죠. 자, 그런데 총선을 뒤흔들 만한 정도의 이슈인가요, 이게? 예. 그리고 총선 결과 어땠죠? 여당이 압승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윤 전 총장이 만약 그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을 가지고 했겠죠. 권력형 비리 사건이 그 당시에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와 관련해서 뭔가 좀 확실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든지 해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설 예. 뭐 이런 게 오히려 터졌더라면 예. 훨씬 더 그 건풍으로서 힘이 좀 더 거셌겠죠. 근데 그런 일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너무 좀 과대 포장해서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 오히려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다. 그 부분도 민주당이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분께서 지금 다양한 의견 들으셨는데 이종걸 전 의원께서 좀 추가 발언하실 걸 요청하셨는데 짧게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네, 네.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관련자가 예. 국민은 저 수요자고요. 공급자들은 윤석열, 손준성, 김웅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자가 이건 여당의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검찰총장 윤석열, 그다음에 대검의 정책관 손준성, 예. 그다음에 검찰 출신의 정치를 이제 지망한 분, 예. 이게 야당 이슈입니까? 통상적으로는 여당 이슈죠.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은 여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일부 권한을 갈라가지고 야권에서의 그 공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야당 정치인으로서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 즉 이거는 여당 이슈이지만 야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당 같은 여당이 그 여권에서 일어날 그런 권력형 비리, 권력형 정치농단, 예. 검찰총장에 의한 정치 공작, 검찰과 정치의 정치 공작, 이것은 바로 야권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것을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네 분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실관계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치인은요 계속 질문을 받게 되면 약간 수세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정치적으로 통상 위기, 리스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윤석열 전 총장과 경쟁을 벌이는 야당의 대선 주자 한 분, 최근에 지지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힘을 받는 무야홍, 홍준표, 이낙연 제치고 여야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3위를 기록했다. 이런 지지율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무야홍이 무슨 뜻인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야권 대선 후보는 홍준표다. 이 줄임말이 무야홍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말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2030 세대의 지지가 늘면서 급상승했다. 그래서 3위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여야의 각각 1, 2를 기록한 두 분 이어서 3위라는 겁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보다 앞섰다는 그런 지지율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보수권 후보 적합도에서는 윤석열과 오차 범인의 접전을 벌였다. 그리고 또 일부 조사는 뭐 근소한 차이지만 앞선 결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당내에서는 그러나 홍준표는 본선 필패, 뭐 이런 주장을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또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사는요, 지지율 상승의 배경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MZ세대, 이른바 이제 청년 세대죠. 청년 세대의 바람을 타고 3위다. 한다면 한다는 이미지가 통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 정치 스타일이 통한 거 아니냐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재명, 윤석열 양강구도에서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강한 스타일 그리고 사이다 발언 2030이 반응을 보인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홍준표 의원이 한 얘기 그리고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여당의 또 평가가 있었거든요. 동시에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골든크로스를 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겠죠. 후보가 될 수 없겠죠. 위아홍을 할 수 없겠다. 그렇죠. 저는 추석 전후로 골든크로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저쪽 당의 1위로 등극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홍준표 두 분의 순위 싸움만 놓고 본다면 지금은 홍준표 후보가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여당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뭐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 거예요. 자, 먼저 이재용 전 의원. 네. 홍준표 의원의 최근 대선 주자 지지율 굉장히 빠르게 올랐어요. 네.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 제목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MZ세대 바람 타고 3위. 그 MZ세대가 왜 지지를 했다고 보세요? 그 MZ세대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요번 사실 4월 달에 있었던 보궐선거. 예. 그때부터 국민의힘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이준석 대표가 또 당선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힘을 실어줬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뭐 스타일, 예. 또 아주 직설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주는 홍카콜라라고 예전에 당대표 시절에 그렇죠. 또 텔레비도 유튜브 채널을 했는데, 이름을 그렇게 줬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이재명은 사이다였고 홍준표 대표는 홍카콜라였거든요. 하여튼 이런 좀 사이다성 발언, 속 시원한 발언들이 좀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 개인적으로 아주 유쾌한 마음으로 이 지금 지지율 상승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얼마 전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만이 예. 굉장히 보이는 그런 지지율이었는데 예. 당내 경선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주자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 그 두 분 간에는 굉장히 이제 신경전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가 쌓이겠지만 예.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이런 아주 건전한 이런 경쟁이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또 홍준표 후보, 홍준표 전 대표도 이렇게 본인이 또 MZ세대라든지 또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면 여론조사에 나오면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홍준표 대표를 지지를 한다. 성향에. 그런 분석도 있어요, 지금. 그런 분석도 그래서 역선택에 대해서도 뭐 말이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은 예. 지금 우리 대선에 앞두고 나서는 지형을 넓혀주고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확장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요. 여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지정당이 여당이신 분들이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에 계신 분들이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이거 봐라, 이거 역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홍준표 의원이나 또 다른 분들은 이거는 역선택이 아니라 확장성으로 봐야 된다. 표가 넓어지는 걸로 이해하지 이걸 왜 역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앞서 봤던 국민일보 기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좀 분석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유권자들은 강하고 센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을 찾는 경향이 있더라. 뭐 배경을 조금 더 분석을 한 거죠.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우 평론가. 앞서 이재용 전 의원도 이제 배경 분석해 주셨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하고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 전망까지 좀 해주시죠. 뭐 저는 한마디로 좀 정의를 내리면 예. 이 모든 게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 때문이다. 네. 왜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분석입니까? 여권에서 이재명 지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본선에서 이재명을 상대할 만한, 대적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에 관심을 급히, 제가 보기 그쪽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가만 들여다보니
맷집은 좋고 훌륭한 골키퍼인 건 맞는데 예. 과연 이분이 스트라이커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론이 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수 지지층이 2명의 스트라이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맷집을 좋은 거 윤석열 전 총장은 맷집이 좋다는 평가지만 득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 그래서 골키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데 방어전은 잘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격 기술 관련해서는 돌파력 내년에 어찌됐건 심판론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예. 그걸 돌파력을 가지고 끌고 갈 만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예.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2명의 스트라이커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좀 거친 하지만 굉장히 돌파력이 좋은 스트라이커 한 명과 예. 정교한 기술을 가진 스트라이커 또 다른 스트라이커 한 명. 그래서 홍준표와 유승민에게 최근에 관심이 조금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다. 거기는 성향으로 보면 스트라이커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예. 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MZ 세대의 지지 뭐 여러 가지 예.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특히 또 뭐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사실은 역선택 부분도 이제 존재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선택이 오히려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유승민 올라오면 오히려 우리가 더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역선택이 안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역선택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2명의 스트라이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기 일단 시작한 단계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지율 상승은 계속 이어질까? 뭐 골든 크로스 얘기를 홍준표 의원은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 이제 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토론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양상이 훨씬 더 요동칠 가능성이 토론회. 높은데 예. 역시 준비가 잘 된 당내 주자들이 조금 더 그쪽으로 기회가 좀 더 부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회가 뭔가 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십니다. 다음은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영상으로 여당 내 반응 들어봤는데요. 또 다른 반응이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야당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그 입장을 많이 내세요. 본인의 어떤 이 SNS를 통해서. 무야홍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홍준표 인기 실감한다. 홍준표가 본선에 오르면 땡큐고. 이게 홍라땡이에요. 이걸 줄여서. 설령 윤석열이 오른다 해도 땡큐 베리머치다. 그럼 뭐 누구라도 좋다는 뜻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여기서 홍라땡,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홍준표가 나오면 땡큐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이종걸 전 의원께 정말 홍라땡입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볼 때 대체적으로 예. 홍준표 의원이 본선에 오르게 되면 예. 무난히 좀 이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여당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이런 분위기가 보시는 좀 거예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도 나왔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더 이상 또 약점을 이렇게 캐기 어려운 이제 홍준표 의원이 어느 정도의 지위로 후보들의 거친 숨들을 이렇게 몰아세게 되면 예. 여러 가지 과정에서도 여당에는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아마 그런 역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새 같이 뭐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응답률이라든지 이런 거로 볼 때 예. 어떤 전략적인 그런 작전이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대체적인 지배 변수는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현재 홍준표 의원의 지지 기반은 MZ 세대에 있는 것은 맞다. 이준석 돌풍이 지금 여당에게도 상당한 지금 공포가 돼 있는데 예. 이상하게 윤석열 지배 후보가 예. 그거를 이준석과 함께 그런 콜라보가 잘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의 기회가 지금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전 의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순위 상승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권은 이미 이제 이재명으로 이제 그 가닥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에 대한 경쟁력으로 이제 이재명의 경쟁력으로 홍준표의 이제 자리매김 될 것인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미 이재명의 그 경쟁력이 1위로서 가고 있지만 요번에 아주 공격적인 그 대다수의 그 과반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1위의 지배 후보로서의 이재명의 그 위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과 그 대항이 됐던 바로 후보는 윤석열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떻든 간에 스파링으로 가나 아니면 마지막 본선으로 가나 저희 여권이 지금 지목하고 있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준표의 이런 그 상당한 그 비약적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여당에게 전체의 그 판이 흔들려지고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부수물들이 많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정청래 의원의 해석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나온 반응을 아까 좀 정리한 게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 아까 잠깐 화면에 있었는데 여기 김근식 전 비전 전략실장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지금 뭐 정청래 의원이 뭐 무야홍 올 것이 왔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무야홍은 착시현상, 홍라땡의 야당판 속임수다. 그러니까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게 속임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께는요 짧게 지금 앞선 기사들이 보면 MZ세대, 청년 세대들이 홍준표 의원을 지지해서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좀? MZ세대가 지금 선호하는 게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를 들고 나왔는데 전혀 거기에 부합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습니다. 부정식품이랄지 후쿠시마 오염수랄지 상식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고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던 약간 어떻게 보면 실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이런 부분들도 공정의 이슈와는 정말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들, 제주 4.3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이슈가 아니다. 이것은 역사의 아픔이다라고 진단하고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가서 내가 21세기 2002년도에 노무현을 본받겠다,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종전에 5년 전에 대선을 치렀을 때의 정치인 홍준표와 지금의 홍준표는 정치적 DNA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MZ세대가 일단 환호하고 있고 더 확장성을 가져갈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더더군다나 호남에서까지 지지세가 높은 것은 그 부인분이 또 호남분이시기도 하고 지금 명락대전 속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또 이재명 지사를 선뜻 지지하기 어려운 그런 기류도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이 추세 속에서 민주당으로서도 사실 본선에서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을 더 약체로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흐름이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또 이 추세를 봐가면서 진단해야 하기 때문에 좀 엄중하게 이 사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한 주자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자가 등장해서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 여당 상황을 좀 짧게 짚어보고요. 뭐 정치 관련 주제가 좀 한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이재명 측 결선 투표 없다.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그러니까 충청 지역에서 압승을 거뒀잖아요. 이낙연 일정 취소하고 긴급회의를 가졌다. 그러니까 상반된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자, 일단 먼저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어제 뭐 여러 가지 행보도 있었고요. 뭐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앞으로 만들어질 이재명 정부는 대체 어떤 관계냐. 기본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데 가지들은 다르겠죠.
흑색도 백색도 아닌 더 아름다운 색, 청출어람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정부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란 표현이 부족해 보입니다. 저 정도 얘기를 할 상황이니까요, 지금요. 자, 반면에요. 다음은 이낙연 전 대표 진영입니다. 중언을 내준 이낙연, 명락대전 복귀의 시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일정을 대부분 어제 취소했어요. 전략 재정비다. 캠프 안팎에서는 뭔가 차별화를 못한 거 아니냐. 네거티브에 너무 치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님을 또 지지하셨던 많은 분들이 힘이 빠지고 또 힘들어 하실 텐데 저희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신을 좀 드리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충청권 경선 이후에 경선 전략 수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향후 경선 임하실지 좀. 특히 좀 친문 권리당원 표심도 생각보다는 결집이 안 됐다는 평가도 나와서요. 자, 기자가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질문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고민이 깊다. 뭐 이런 모습이 읽힙니다. 이종훈 평론가. 이낙연 전 대표 충청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이 뒤졌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어울리지 않는 네거티브전에 몰두한 까닭이죠. 예, 그러니까 이낙연 그 후보의 최대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부드러운 이미지, 유연함,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거티브전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악한 소리, 험한 소리 잘 못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뭐 경선이 시작되고 보니까 계속 네거티브전만 일관되게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분의 실체가 뭐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이제 많이 갖게 된 거고, 뭐 당연히 그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 더욱더 더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고들었을 겁니다. 왜 이럴까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역시 좀 뭔가 준비가 좀 안 돼 있다는 생각도 함께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이슈를 압도할 만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네거티브전에 몰입을 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부분도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법한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사도 하셨고 뭐 전직 총리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의외로 그 부분이 좀 허술하구나. 그런 생각들. 거기에 더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 역시 그러니까 이번 대선 본선이 상당히 치열해질 거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좀 강성 후보 그리고 진보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밀고 갈 만한 사람 이런 사람 쪽으로 움직여 간 것 그런 것까지도 좀 다 이렇게 결합이 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걸 전 의원님께는요, 좀 가정을 하는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종걸 전 의원님께서 이낙연 전 대표를 돕는 지금 위치에 계시다면은 지금쯤이면 어떤 조언, 어떤 권고를 좀 하시겠습니까? 이낙연 그 명락대전에서 본인이 그래도 영광스러운 2위를 하셔서 본인의 그 정치적인 앞으로의 그 또 기회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듬어 나가는 것이 저는 만약에 제가 참모가 있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시작부터 이재명과 이낙연은 차이가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자기 패가 있었고요. 이낙연은 남의 패를 좀 많이 가져와서 그걸 그 도움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화 과정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요번에 그래서 처음에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서는 그래도 좀 처음 투표에서는 상당한 좀 그 약진을 통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세균 총리의 그 포션이 좀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 예. 그와 함께 한 4대 6 정도. 그러니까 6은 합해서 6. 이재명이 4 정도로 해서 단일화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같네요. 이제 그 단일화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끝까지 가는 그 에너지를 확보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제 그것이 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네거티브라는 것은 사실 힘이 드는 후보가 여러 이제 모든 에너지가 입으로 올라갔을 때 생기는 것인데 거기에 너무 이제 힘이 부족하는데 그 에너지가 다 입으로 갔을 때 나오는 게 힘이 빠진 네거티브다. 상태에서 재밌는 표현을 나오는 하셨네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었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본선 게임, 지금 이제 권리당원 대의원들도요, 이 본선 게임에 대한 이제 그 염려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선에 강한 후보를 이제 찾게 됐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권리당원 대의원들조차도 과반수의 그 지지도를 보내버린 특히나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예. 못할 정도로 대의원의 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초반부터 본선 경쟁력에 대한 이제 그 포션을 대의원님들도 두게 된 것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사도 그렇고요. 지금 패널 두 분도 굉장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엄혹한 평가,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직 경선 일정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 후보는 10월 10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치권 주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속도 내보겠습니다. 보시죠.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입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이번 대선에도 출마한다고 밝히셨죠. 그런데요. 어제입니다. 본인의 SNS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 주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30년 전부터 본인은 결혼수당 1억, 출산은 5천만 원을 주자고 한 뒤 사기꾼 코미디언이라 조롱을 받았다. 그런데 시간이 쭉 그동안 지나서 보니까 이 정책들의 우수성, 필요성을 인정받아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까 비슷한 정책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뭐 청년들에게 어떤 결혼 아니면 뭐 집 그리고 뭐 출산 이런 거 지원한다는데 뭐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맥락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출마 선언했죠. 3번째 대선 출마. 여기 보면 또 이제 공약을 좀 냈어요. 18세 이상 매월 150만 원 평생 지급. 결혼수당 1억, 뭐 주택자금, 뭐 출산수당 등등등. 굉장히 거액입니다. 뭐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재영 전 의원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앞서서 지금 여야 후보들이 따라하고 있다. 내가 과거에 다 냈던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까? 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숫자나 뭐 디테일은 좀 틀릴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그런 복지 정책은 허경영 명예대표,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한 얘기를 많은 차원에서 따라하는 거라고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틀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저렇게 주장은 하지만 그걸 어떻게 딜리버리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방법론은 전혀 없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뭘 주겠다, 하겠다만 했지 구체적인 어떤 방법은 없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정치인은 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비추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런 어찌 보면 좋은 말을 하면서도 대선 출마할 때 저런 장군복을 입고 나온다거나 말을 갑옷을 입고 나왔어요. 갑옷을 입고 또 말을 타고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행위들 자체가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용들이 희화하게 되게끔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좀 있지만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는 저희가 진짜 농담으로 일단은 허경영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우린 들어는 보자 아니면 찾아는 보자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패자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현실적으로 보면 여야 의원들이 어떤 서로 공약을 낼 때 그 공약을 상대방을 비판할 때 허경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흔히 쓰거든요 지금. 근데 막상 이제 허경영 명예대표가 보니까 지금 다 따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진실을 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사실 처음에 등장했을 때 파퓰리즘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정말 허황된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선 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각종 무슨 주택 공급 정책이랄지 청년 지원 정책이랄지 종잣돈을 마련해주겠다는 정책 등등을 봤을 때 사실 그 기본 컨셉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도 이것 봐라 내 어떤 정책을 다 갖다 쓰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만하고 본인이 또 대선도 출마하고 서울시장 선거도 출마하고 온갖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적인 감각도 체득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한테 뭐 연정을 하자고 할지 뭐 선을 내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 물론 정치를 희화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미 기성 정치권에 또 이 수용이 되고 있는 측면 때문에 그냥 간단히 볼 어떤 현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현상 보시면서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고 얼마나 우리가 정치가 반성할 게 많은지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는데요. 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주택 공급 정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정부가 이걸 하겠다고 한 거죠. 내용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값 10%를 내고 10년 임대를 살다가 10년 뒤에 분양을 받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누구나 집입니다. 이게 이름이요. 누구나 집. 인천 화성에 6천 채를 시범 사업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데요. 10년 뒤 분양 전환가. 그러니까 사셨던 분이 10년 동안 임대 사시는 분요. 분양 우선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분은 분양 전환가가 미리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하는 겁니다. 1년에 1.5% 정도 집값이 오른다고 산정해서 그걸 10년치를 계산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5억, 지금 5억이면요. 10년 뒤면 대략 한 6억쯤 됩니다. 그럼 6억 가격에 분양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 입주하시는 분, 분양받으시는 분 좋겠죠. 만약에 6억인데 뭐 7억, 8억까지 오르면 이득을 볼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야 입주자, 사업자 이익인데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5억인데 10년 뒤에 이게 한 4억, 3억 떨어졌어요. 그럼 6억의 분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분양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포기하면 그만이에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를 집을 지은 이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하락된 정부 건설사 부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년인데 누구나 집, 건설사, 시큰둥. 그렇죠. 앞서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시큰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에겐 또 다른 희망 고문 아니냐.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참여를 해줘야 이게 되는데 어떻게 시범 사업은 될 수 있죠. 그러나 대규모로 할 때는 적극 참여해야 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청년들에게는 또 희망 고문 아니냐.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그런 비슷한 얘기예요. 건설업체 이익 못 보는 구조, 이거 쥐어짜기가 될 수 있다, 자칫. 그리고 이 내용이 향후에 정부가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그럼 최근에 집값 잡겠다는 거하고는 맞는 겁니까? 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우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나만의 집을 원하는데 누구나 집을 주겠대요.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거를 이게? 청년이 원할까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세대가 우리 청년 세대인데, 예. 자, 그런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 설계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이제 유발하려다 보니 예. 일단 처음 들어갈 때 뭐 보증금이나 이런 것도 좀 이제 비싸게 지금 설정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10년 뒤에 분양을 받을 때 그 분양 가격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책정된 그 집 가격보다는 좀 오르게 돼 있어요. 예. 계산이. 그러니까 오를 거라고 상정을 하고 지금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야 이제 입주자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또 그래야 건설사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결국 그 집값 거품 유발 정책 아닙니까 이게. 그 거품 우리가 계속 유발할 테니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을 깔고 있는 것이 안심하고 입주해서 살다가 나중에 분양받아서 혜택까지 보세요. 돈 더 보세요. 건설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걸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격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설적인 정책을 왜 펼치는 건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자, 이게 사실은 여기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확정된 분양가의 10%를 뭐 보증금 형태로 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임대료만 내는 거죠. 임대료도 낮게 책정하겠다. 정부는 그런 방침이에요. 그 나중에 10년 지난 뒤에 분양권을 주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 가격이 오른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이 정부의 고민 중에서도 하나는 공공임대 정책이 있었는데 공공임대도 역시 10년 동안 뭐 임대 아파트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분양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마지막 10년 지난 뒤에 임대 받을 때 그건 당시 시세를 반영하는 거예요. 10년 뒤에 시세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이 설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으로 이게 나왔다. 뭐 이런 설명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또 어떻게 들여다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유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당시 그 후보가 예. 그 축의금만으로도 신혼부부들 집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축의금. 예, 그것의 확장판 그리고 구체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정책 설계는 상당히 잘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로 10년 장기 임대를 주어서 처음에 확정된 분양가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 왠지 근데 너무 10 숫자를 맞춘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예, 그래 왠지.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예.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뜨게 되면 또 이거 로또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 그렇게 되네요. 것이고. 만약에 지금 5억인데 그게 만약에 10년 뒤에 10억이 됐다면 근데 6억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또 역으로 떨어지면 또 아예 분양을 안 받아버릴 테니까 이 정부 부담이 커지니까 이 정책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가격 통제와 함께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리고 이게 민간 사업자를 유입할 수 있게끔 하는 동인이 왜냐하면 지금 분양가는 처음에 확정이 되고 사실상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그 이익을 책정해서 분양가에 반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이 민간 사업자에게 또 어떤 메리트로 이 시장에 유입을 시킬 것인지도 또 남은 숙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들이 보는 가장 이 정책의 과제는 민간 건설사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할 건가. 이거 가지고 되겠는가. 뭐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근데 뭐 일단 시작은 됐습니다. 시범 사업으로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종걸 전 의원, 이게 이제 사실 민주당에서 시작된 정책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서울시든 경기도도 그렇고요. 이런 유사한 그 청년 주택들이 이미 시도가 많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그동안에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봅니다. 가격도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또 10%의 선납 예. 미국의 다운 페이지 방식으로 하는 거라든지 예. 그러나 이제 소유권을 일단은 정부에게 유보해놨다가 나중에 10년 후에 이제 가질 수 있게 확보하는 해주는 거죠. 방법인데요. 예. 그 가격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이어야 될 텐데 예. 여러 차례 이미 이런 정도의 정책들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 그것들을 홍보하면 요 6천 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청년들 또 기타 임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시작은 됐습니다.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요. 다음은요. 나라박 소식인데요.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는데요. 오늘 좀 많이들 신문들이 많이 다루고 있어요. 중국 웨이보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 21개를 정지시켰다.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중국에서 나온 SNS죠. 뭐 트위터와 비슷한 건데 뭘 못하겠다는 거예요. 팬클럽 활동을. BTS, IU 등등 30일간 정지시켰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비이성적 스타 추종이 이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못하게 만든다. 좀 더 깊게 보면은요. 중국 당국 주도의 홍색 정풍운동 일환 아니냐. 지금 최근에 중국이 뭐 이런 거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뭐 사교육, 연예인 뭐 이런 단속을 많이 해요. 이른바 정풍운동, 새바람을 일으키자 뭐 이런 뜻인데 정풍이 맞느냐 이거죠. 이런 것까지 간섭하는 게. 다음 기사입니다.
팬덤 막아라. 시진핑의 방탄 공산당이다. 이 방탄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공산당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팬클럽 계정 활동 중지, 그다음에 팬클럽 이름에 조직 성격 명명 금지, 뭐 등등등 뭐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면은 여기 BTS의 멤버죠, 지민. 뭐 팬들이 한 4억 정도 돈을 모아서 이 비행기에다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런 걸 운항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극을 받았는지 중국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팬덤이 공산당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판단을 한다. 연일 대중문화 규제 강화 조치 내놨다. 이종훈 평론가, 이거 한마디 해주시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2의 문화혁명이 진행 중이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을 지금 벌일까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황제로 만드는 과정. 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지금 노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정은 내지는 푸틴 대통령류에 그러면서 이제 시황제가 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이제 공공연히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 일환인 거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 주석 이외에 시진핑 주석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일단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좀 그 무리한 그런 그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연예인들, 중국 국적의 연예인들, 그리고 중국 국적이 아닌 연예인들은 더 뭔가 좀 조치를 막 취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K-팝 여기 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출을 하는 건데 타격을 입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